사무실 문이 밖에서 쾅 하는 엄청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나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든 고급 딸기 세트를 느긋하게 닦았다. 3년 전 친구가 의흥에서 가져다 준 것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길들여서인지 찬물 얼룩이 옥처럼 윤택하게 물들어 있었다. 송우진, 당신 아직도 여기서 차 마실 정신이 있어?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늘 그랬듯 오만방자한 분노를 담아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오늘 날렵하고 세련된 아르마니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어 몸매가 더욱 늘씬하고 당당해 보였다. 화장은 완벽했고 붉은 입술은 매혹적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봉황 눈에는 지금 새빨갛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뒤에는 한 발짝 뒤처져 걷는 비서 김민중과 재수없게도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지훈이 따라 들어왔다. 나는 닦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차상에 놓은 뒤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의 명의상 아내인 한서연을 태연하게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나의 평온함은 그녀를 더욱 격분시킨 것 같았다. 한서연은 세 걸음에 두 걸음씩 성큼 다가와 내 사무실 책상 앞에 섰다. 두 손으로 책상을 탁 하고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여 거의 내 얼굴에 닿을 듯 했다. 무슨 일이냐고? 송우진, 당신이 감히 무슨 일이냐고 물어? 화신그룹 최상현 대표님이 오후 내내 기다리셨는데 2천억 원 규모의 블루오션 프로젝트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 회사 전체가 난장판이 됐는데 당신은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여기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차나 마시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빌딩 전체가 그녀의 고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분노로 미세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다. 오직 죽은 물처럼 차가운 피해감만 가득했다. 프로젝트가 망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정확히 내가 계획한 일부분이었다. 3년 전 나는 수십억 원 가치의 내 기술 회사를 포기하고 한서연에 들어가 한서연의 그림자 남편이 되기로 선택했다. 나는 내 모든 재능을 숨기고 그녀의 회사 프로젝트에서 가장 평범한 기술자로 일하며 묵묵히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녀를 위해 전략을 짜주었다. 작은 가족 기업을 오늘날 수백억 원 규모의 업계, 건물로 성장시킨 것은 나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재능을 감추고 그녀 뒤에서 눈에 띄지 않는 남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2천억 원 규모의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구상부터 기술 공략, 그리고 값진 화신그룹과의 초기 접촉까지 모든 과정이 내가 무수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꼬박 1년을 밤새워가며 준비한 것이었다. 최상현 대표님이 왜 오셨겠는가? 오늘이 나와 그가 마지막 기술 세부 사항을 확인할 날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개만 끄덕이는 끄덕이면. 그런데 지금 한서연은 나를 질책하러 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 옆에 있던 이지훈이 한 발 앞서 나섰다. 연민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송 대리님, 이 일은 전적으로 당신 탓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서연 씨가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은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는 말하면서 한서연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다. 마치 그녀의 감정을 달래는 듯했다. 서연 씨, 화내지 마요. 이런 사람 때문에 화내는 건 아까워요. 프로젝트 하나쯤이야. 손해보면 또 벌면 되죠. 그 손길, 그 호칭, 그 친밀함은 마치 새빨갛게 달궈진 쇠꼬챙이처럼 내 눈을 찔렀다. 이지훈은 1년 전 회사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부사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이제 한서연의 공고면한 남자친구였다. 달콤한 말과 잘생긴 외모로
높은 자리에 오른 남자. 그가 한 걸음 내가 한서연을 위해 세운 왕국을 훔쳤고 그녀의 마음까지 훔쳤다. 나는 이지훈의 부드러운 위로에 한서연의 얼굴색이 실제로 많이 누그러지는 것을 봤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송우진,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 줄은 정말 몰랐어. 2천억 원. 이게 회사에 뭘 의미하는지 알아? 당신이 망친 건 나와 수천 명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혐오감은 이미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진 내 마음에 또다시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냉소도 아니었고 쓴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광대들의 쇼를 보는 듯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내 웃음소리에 한서연과 이지은 모두 얼어붙었다. 당신 뭘 웃는 거야? 한서연이 눈썹을 찌푸렸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내가 웃는다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번화함을 내려다봤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껏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웃겨서 그래. 내 시선은 창밖에서 거두어져 이지훈의 우쭐한 얼굴에 멈췄다. 이 부사장님 맞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묻고 싶은데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지훈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송 대리님, 저도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부사장으로서 당연히 관여할 권리가 있지요. 그래요? 내 입꼬리에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럼 당신은 아마 아직 한 가지 사실을 모를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이 한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오전 일영십으로 나 송우진은 당신네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니 기사의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나 같은 외부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전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한서연의 아름다운 눈이 크게 띄었다. 동공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옆에 있는 이지훈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지훈의 얼굴에서도 그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해고라고? 한서연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메말랐다. 그녀는 이지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이를 악물고 쥐어짜냈다. 이지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지훈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늘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은 지금 당황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 발짝 뒤로 물러나 한서연의 추궁하는 시선을 피했다. 애써 침착한 척 변명했다. 서연 씨,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도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송우진, 저 사람은 고집불통으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를 공유하려 하지 않 프로젝트에 지연시켰습니다. 제가 부사장이라 프로젝트 진행을 심각하게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거창하게 말하며 마치 회사를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고독한 영웅인 양 행동했다. 평소 같았으면 한서연은 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2천억 원짜리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갑 측의 최상현 대표는 분노하며 떠났다. 현실의 따기가 이미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날아든 상태였다. 합법적이라고? 한서연은 분해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지훈을 가리켰다가 나를 가리켰다. 그는 프로젝트 총책임자이자 최상현 대표님이 유일하게 지정한 기술 담당자야. 당신이 그를 해고하면 누가 최 대표님과 협상해? 당신이 할 거야? 저는... 이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다시 붉어졌다. 당연히 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기술 장벽은 매우 높아서 회사 전체는 물론이고 업계 전체에서도 나 외에는 아무도 핵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지우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져올 엄청난 공로를 노리고 내가 성공을 눈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내쫓아 자신이 승리의 나를 내쫓아 자신이 화신그룹의 최상현 대표는 눈에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 광인이었다. 그는 오직 실력만을 인정했다. 내가 없으면 한서연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그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그들이 서로 물어뜯는 추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비웃음이 나왔다. 나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 미리 정리해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그 고급 따기 세트와 낡은 사진 액자 하나뿐이었다. 나는 종이 상자를 들고 몸을 돌려 이 역겨운 곳을 떠나려 했다. 송우진, 한서연이 내 뒤에서 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디가?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연히 집에 가지. 당신은 못 가. 그녀가 다급해졌다. 어조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지금 프로젝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이 남아서 해결해야 해. 당장 최 대표님께 전화해서 사과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빌어.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그녀는 내가 아직도 그녀의 말에 순종하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송우진인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초조함 때문에 우아함을 잃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문득 지난 3년이 한편의 우스갯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대표님. 나는 일부러 호칭을 바꿨다. 첫째, 저는 이미 해고됐으니 당신의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비는 일은 저 송우진이 평생 해본 적 없습니다.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와 이지훈을 번갈아 봤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당신 말 한마디에 제가 꼬리 흔드는 개처럼 돌아와 당신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서연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몸이 흔들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온순했던 내가 이토록 가혹한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송우진, 당신. 그녀는 입술을 떨며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시 튀어나와 내 코앞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송우진, 이 은혜를 모르는 놈. 당신이 한시 가문의 것을 먹고 쓰고 살았잖아. 서열 씨가 없었으면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날개가 돋았다고 이거야. 감히 서연 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지훈 앞으로 다가갔다. 내 키는 그보다 머리 반 개만큼 더 컸다. 지금 그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의 냉기는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지훈, 당신 같은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이 그녀가 사준 마세라티를 몰고 그녀가 사준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녀가 주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그녀에게 아첨하고 뒤로는 나에게 함정을 파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어? 당신이 쓴 그 말도 안 되는 기획서들. 마지막 초안이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 당신이 잘했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지훈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창백해졌다. 결국 그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 시선은 다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내가 한시 가문에 들어간 지 3년 동안 당신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어. 나는 당신에게도 한시 가문에도 떳떳하다고 자부해. 나는 회사에서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않았고 매달 1억만 원짜리 기술자 월급만 받았어. 10년 된 낡은 국산 중형차를 몰고 당신이 나에게 준 10평도 안 되는 창고,
개조 방에서 살았어.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당신의 돈 때문도 당신의 권력 때문도 아니었어. 단지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이제 보니 내가 틀렸어. 당신의 행복은 처음부터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군. 나는 종이 상자를 안고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송우진, 한서연이 내 뒤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당신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섰다. 등 뒤에서 쨍그랑 하는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그녀가 나에게 준 첫 생일 선물, 내가 직접 구운 청자 화병이었다. 잘 됐어. 깨졌으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 집이라는 곳은 한서연이 교회에 사둔 별장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가장 작은 창고를 개조한 침실에서 살았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덜거덕거리는 낡은 중형차를 몰고 시내 중심의 한 호텔로 직행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잡았다. 나는 종이 상자를 현관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푹 파묻었다.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다. 이것은 최신형 삼성 폴더블 폰으로 내가 평소 쓰던 낡은 휴대폰과는 전혀 달랐다. 화면이 켜지자 무수히 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고 깜빡이는 프로필 사진들을 무시한 채 외우다시피 하는 번호로 전화는 거의 동시에 연결됐다. 야, 이 자식아. 드디어 전화를 켰냐. 나는 네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줄 알았잖아. 전화 너머에서 김태호의 과장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대학 시절 중마고이자 옛날에 나와 함께 회사를 창업한 동업자였다. 내가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한시 가문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 그는 유일하게 내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욕했던 사람이었다. 나 해고됐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 김태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8도나 높아졌다. 누구한테 해고됐다고? 한서연 그 여자가 미쳤나? 자기 회사 특허의 절반이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몰라? 걔가 너를 해고하면 회사 내일 당장 문 닫아야 해. 그녀가 아니야. 그녀의 그 잘생긴 연인 나부랭이. 나는 담담하게 정정했다. 김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됐어. 해고됐으면 됐지. 그런 거지 같은 곳은 우리 안 다녀.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갈게. 오늘 밤은 밤새도록 마시자. 네 해방을 축하해야지. 아니,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그의 호의를 거절했다.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 말해봐. 김태호는 즉시 진지해졌다. 내 명의로 된 창세 기술 주식담보를 해제해줘. 그리고 3년 전에 내가 한서연 회사 계좌로 이체했던 4억 초기 자금, 원금이란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와줘. 3년 전 한시 가문 회사는 위태로웠고 파산 직전이었다. 내가 익명으로 내 회사의 예비 자금을 동원해 그녀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했어야 그녀는 숨통을 트고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이 사실을 한서연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줄곧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 인맥을 동원해 끌어온 투자라고 생각했다. 전화 너머의 김태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오진아,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나는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내 눈에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비추지 못했다. 마음을 정한 게 아니야. 나는 말했다. 마음이 죽은 거지. 전화를 끊고 나는 종이 상자에서 그 낡은 사진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에 나와 한서연이 있었다. 민원센터 앞에서 결혼 등록을 마친 후였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눈웃음을 지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내 팔짱을 끼고 머리를 가볍게 내 어깨에 기댔다. 그때 그녀는 아직 오만한 한 대표님이 아니었고 그저 감은 기억을 살리기 위해 초조해하던 어린 아가씨였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송우진,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제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재능을 숨기고 그녀를 위해 길을 닦았다. 하지만 길이 다 닦이자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나를 낭떠러지로 차버렸다. 나는 사진 액자를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호텔에서 준비해준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와인 한 잔을 따르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에 몽롱한 야경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비서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송우진 대리님,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나는 두 글자로 답장했다. 괜찮아. 김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능력은 서툴렀지만 사람은 매우 정직했다. 회사에서는 나 외에는 아무도 그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고 이지우는 더욱 자주 그에게 함부로 대했다. 나는 몇 번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할 때마다 나를 지지해 주었다. 이지훈이 나에게 핵심 자료를 공유하라고 했던 것도 김민준이 몰래 알려준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더 보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잘 보호해. 그쪽에서 금세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송우진 대리님. 괜찮으십니까? 한 대표님은 돌아오신 후에 계속 화를 내며 물건을 많이 부수셨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물건을 부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다른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송우진 대리님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공손하면서도 약간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접니다. 송우진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신그룹 최상현 대표님의 비서 왕 비서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대리님과 꼭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권에 대해 대리님과 단독으로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내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났다. 낚시가 걸렸군. 네, 괜찮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후속 논의는 아닙니다. 네? 그럼 무엇을? 왕 비서가 의아해했다. 나는 잔 속의 와인을 흔들며 밖에 몽롱한 야경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오직 우리 둘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최상현 대표님과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태우가 보내준 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고 손목에는 파텍 튤립의 스카이문 트루비옹 시계를 찼다. 어제의 피로함을 싹 씻어내고 3년 전 창세 기술의 총수였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상현 대표님은 50대 초반으로 국내 통신업계의 대두, 격인물이었다. 그는 순수한 기술 신봉자였고 평소에는 진정한 실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나와 그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교류를 해왔다. 여러 업계 최고 수준의 익명 기술 포럼에서 우리는 기술 난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논쟁하기도 했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한서연의 회사에서 송우진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접촉했을 때 그는 거의 즉시 내 정체를 짐작했다. 소장 자네를 정말 찾기 힘들었네. 최상현 대표님은 나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일어나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3년 전 창세 기술이 돌연 나타나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는데 자네는 갑자기 소식이 끊겼지. 나는 자네가 산속으로 은퇴한 줄 알았는데 설마 한씨 가문의 그 작은 회사에 숨어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감탄과 의아함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최 대표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혈기왕성해서 쓸데없는 사람과 일 때문에 몇 년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늦지 않았네. 언제라도 늦지 않아. 최상현 대표님이 손을 내저었다. 나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번뜩였다. 어제 밤새도록 자네가 제안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구상을 생각해봤네. 정말 대담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하지만 그걸 한서연, 그 회사에 맡기는 건 정말 재능 낭비일세. 그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아첨하는 것 말고 뭘 할 줄 아는가? 어제 이지훈이 내 앞에서 벌인 쇼는 정말이지 내 속을 뒤집어 놓더군. 그래서 오늘 내가 온 건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일세. 최상현 대표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송 소장, 자네 직접 사업을 해볼 생각 없는가? 우리 화신그룹이 2천억 원 계약을 기반으로 사명 영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자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내 요구사항은 단 하나야. 이 프로젝트는 자네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걸세.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것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업계 거물인 최상현 대표님의 전폭적의 신뢰와 지지였다. 나는 즉시 승낙하지 않고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최 대표님,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 프로젝트를 제 개인의 명의로, 어떤 회사도 아닌 제 개인의 명의로 화신그룹과 심도 있게 연계하고 싶습니다. 즉,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것은 저 송우진이라는 사람에게이지 기반 없는 새로운 회사에게가 아닙니다. 최상현 대표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자네 송호진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 과감하군. 나는 그런 배짱을 높이 사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렇게 정세, 협력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자네 송호진이야. 나는 화신 그룹의 미래를 걸고 자네 송호진의 앞날에 투자하겠네. 그는 즉석에서 변호사 팀을 불러 가장 빠른 속도로 협력 의향서를 작성했다. 조언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그 계약서를 보면서 나는 나 송우진이 돌아왔음을 알았다. 만족스러운 표정의 최상현 대표님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에는 한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령여 통 넘게 와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모음으로 바꾸고 한쪽에 던져두었다. 오후에 김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친구, 다 처리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창세 기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네 복귀를 환영한다고 했어. 게다가 그 5억 원 말이야. 한서연 회사 재무이사한테서 전화 왔는데 회사 계좌에 한 푼도 없다고 울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예상했던 일이라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한서연의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이지훈과 그가 심어놓은 측근들에 의해 이미 절반 이상이 속빈 강정이었다. 이제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마저 무산되고 주가가 폭락하며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하니 자금줄은 이미 끊겼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여자한테 그냥 봐주는 거야? 김태우가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회사 법무팀에게 당장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해. 3일 안에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회사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파산 신청을 해. 싹쓸이하는 거야? 김태우가 놀랐다. 아니, 나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이야. 그들이 먼저 나에게 살기를 주지 않았어. 말하고 있는데
호텔 방 문벨이 갑자기 울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문 밖에는 다름 아닌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까지 있었다. 어제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문벨은 끈질기게 울리고 있었고 그녀의 울음 섞인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송우진, 당신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해. 송우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우리 예전 일 잊었어? 당신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를 울리며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절망감을 담고 있었다. 나는 문 뒤에 기대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의 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식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이지훈 때문에 나를 번번이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의심했을 때 그녀가 내 피땀 어린 결과물을 이지훈에게 쉽게 넘겨주어 그의 출세 발판으로 삼았을 때 그녀가 내가 모욕당하고 해고된 후 나를 옹호하기는커녕 무능하다고 비난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녀를 향한 미미한 사랑마저도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문 밖의 흐느낌은 점차 약해졌고 이내 휴대폰 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어떻게든 그를 찾아내야 해. 맞아. 그 김태우라는 창세기술 사람. 그가 송우진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조사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또 잠시 후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녀가 갔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다. 내 개인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나는 홀린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송우진 대리님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요? 아, 송우진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수빌라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리님 어머님 박미선 여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단지 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제1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대리님께서 혹시 뒷말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와 함께 텅 비었다. 어머님이 넘어지셨다고? 어떻게?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호텔 로비로 달려나갔을 때 한서연이 문 앞에서 차갑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애원하던 모습이나 눈물은 없었다. 대신 뒤틀린 반드시 이기겠다는 차가운 미소만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송우진, 병원에 가려고? 그녀가 손에 든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방금 그녀가 걸었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랑 얘기해. 안 그러면 당신 엄마는 오늘 수술도 못 받을 거야.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양 주먹을 꽉 쥐자 손등의 혈관이 붉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한서연, 다시 한번 말해봐. 내 목소리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쥐어짜는 것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 눈 속의 살기에 놀랐는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내 허리를 곧게 펴고 그 우스꽝스러운 오만을 애써 지탱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랑 얘기해. 안 그러면 당신 엄마는 못 만날 거라고.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과 드디어 네 약점을 잡았다는 의기양양함이 섞여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관리사무소, 전화는 그녀가
사람을 시켜건 것이었다. 목적은 나를 밖으로 불러내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어머님이 나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그녀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뜨릴 뿐이다. 좋아.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를 쥐어짜냈다. 얘기하자. 어디서? 내가 굴복하는 것을 보자 한서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한판 이긴 것 같았다. 아송장으로 가죠. 제가 예약해뒀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하이힐을 신고 자신의 빨간 포르쉐 파나메라로 우아하게 걸어갔다. 마치 다시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한 대표님으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빛의 온도가 한치 한치 차갑게 식어갔다. 한서연, 당신은 정말이지 계속해서 나에 대한 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군. 아송정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클럽 중 하나였다. 룸 안은 고풍스러웠고 은은한 침향 냄새가 풍겼다. 한서연은 나에게 차를 따라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듯했다. 송우진, 미안해. 그런 식으로 당신을 협박한 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 정말 방법이 없었어. 당신은 내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가가 다시 붉어진 채 애처롭게 나를 바라봤다. 내가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믿지 않았던 것도, 이지훈 때문에 그랬던 것도, 이지훈 때문도. 어제 그 사람 해고했고 법무팀 시켜서 횡령죄로 고소했어. 그 사람 남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야. 그녀는 다급하게 관계를 끊으려 했으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송우진, 우리 3년의 감정. 설마 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약속했던 거 잊었어? 당신이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를 시작하며 우리의 지난 추억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그녀가 이지훈과 사무실에서 애정인각을 벌일 때는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녀가 내 피땀 어린 결과물을 이지훈에게 넘겨주어 그의 공을 가로채게 할 때는 나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녀가 나를 불러내기 위해 우리 어머님의 안위를 협박할 때는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두었단 말인가? 다 말했어? 나는 차갑게 그녀의 울음을 끊었다. 한서연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다 말했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협상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 대표님이 저를 찾은 건 블루오션 프로젝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5억 원 때문입니까? 그녀는 나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래 십술을 깨물며 말했다. 둘 다야. 좋아. 그럼 블루오션 프로젝트부터 얘기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화신그룹 최상현 대표님이 이미 저 개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는, 당신 회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한서연이 격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거야. 모든 초기 투자도 회사가 했어. 송우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 해? 독차지? 나는 비웃었다. 한서연, 당신 설마 잊었어?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야. 당신이 말하는 회사 투자라고 해봐야 나에게 몇 달 동안 1억만 원 월급 준 것뿐이잖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나는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내 법무팀의 내용 증명이 이미 기사에 도착했을 겁니다. 3일 안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총 7억 3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7억 3천만 원? 당신 강도야?
한서연이 소리쳤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송우진,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 해? 회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당신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이려는 거야? 당신을 죽여?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한서연, 예전에 당신이 나를 속이고 모욕하고 심지어 내 어머님으로 나를 협박할 때 당신은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지만 당신 스스로 모든 기회를 망쳐버린 거야. 내 말은 한 줄기 찬물처럼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깃을 정리했다. 얘기할 건 다 했군. 우리 어머님은 어느 병원에 계시지? 한서연은 못 들은 듯 넋 나간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눈썹을 찌푸리고 인내심을 갖고 다시 물었다. 묻잖아. 우리 어머님은 어느 병원에 계시냐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공허했다. 갑자기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절망과 광기로 가득했다. 송우진,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당신이 프로젝트를 따고 돈을 받으면 모든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너무 순진해. 그녀는 웃으면서 에르메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은 서류 봉투였다. 낡은 누런 종이 봉투로 꽤 오래된 듯했다. 내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은 3년 전에 내가 왜 갑자기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는지 늘 궁금해했잖아.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눈밑에는 잔인한 쾌감이 섞여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재벌가 자제들을 제쳐두고 당시 아무것도 없던 당신을 선택했는지 늘 궁금해했잖아.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 서류 봉투를 살짝 밀어 내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봐봐. 이걸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시선은 불룩한 누런 종이 서류 봉투에 꽂혔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뛰었다. 강렬한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덩굴처럼 내 목을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한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죽음을 불사하는 광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내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서류 봉투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힘을 다해 서류 봉투의 봉합 부분을 찢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내가 상상했던 어떤 사업 기밀도 추악한 폭로도 아니었다. 두툼한 병력 기록과 누렇게 변색된 접혀있는 신문기사 한 장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가장 위에 있는 병력 기록을 집어들었다. 환자 이름 안에는 또렷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송문규. 내 아버지였다. 내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다. 마치 무거운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병력 기록이 여기에? 내 아버지는 내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것은 내 마음속 영원한 상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력 기록을 펼쳤다. 진단 날짜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진단 결과는 말기 신부전증, 신장 이식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권고가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눈에 띄는 검사 보고서들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 및 청구서들이 줄지어 있었다. 내 눈은 그 병력 기록에 박혔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아버지는 분명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당시 경찰 보고서에도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었다는 걸 한 번도 몰랐지? 나는 모든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적였다. 신장 이식 수술 동의서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기증자 관계의 난에는 배우자라고 쓰여 있었고
기증자 서명칸에는 두 글자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님이었다. 내 숨이 순식간에 멎었다. 나는 고개를 휙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서연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한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더욱 잔인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계속 보라는 듯이 눈짓했다. 나는 가지런히 적혀있던 낡은 신문 기사를 집어들었다. 신문은 지역 석간으로, 날짜는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날이었다. 사회면 한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기사 하나가 있었다. 제목은 남편 구하려 사회의 따뜻한 손길 기다리는 부인. 기사 내용은 간단했다. 박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이 말기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익명의 한씨 성을 가진 기업가가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모든 의료비를 지불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씨 성을 가진 기업가.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폭발하는 듯했다. 나는 모든 단서를 연결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이식이 필요했고 어머님은 신장을 팔려고 했다. 한서연의 아버지 한진욱 대표이사가 그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해가 안 가? 한서연의 목소리가 유유히 들려왔다. 지옥에서 온 악마의 목소리 같았다. 내가 말해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그때 내 아버지는 정말 당신 아버지의 수술비를 지불했어. 하지만 수술 전날 그는 당신 어머니를 병원으로 불러냈지. 그는 당신 어머니에게 돈은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 그 조건은 바로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하는 거였어. 내 세상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의자가 뒤로 넘어져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나는 한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벌겋게 뜨고 그녀를 노려봤다. 거의 포효하듯이 소리쳤다. 당신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내 힘은 엄청났다. 한서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 속 광기와 쾌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녀는 내 시선을 맞받아치며 잔인하게 반복했다. 왜? 그가 왜 그래야만 했어?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이성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왜냐고? 한서연이 비웃었다. 송우진, 당신 정말 순진해서 웃음밖에 안 나와. 당신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 아버지의 그 교통사고는 애초에 사고가 아니었어. 그 소위 뺑소니 운전자는 내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이었어. 그는 그 운전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모든 죄를 인정하게 했지. 그리고 진짜 목적은 당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 거였어. 이유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아버지, 송문규는 내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경쟁자였어. 그때 그들은 함께 회사를 설립했지만 당신 아버지는 사람됨이 올곧고 재능이 넘쳐서 혼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내며 늘 내 아버지보다 한 수 위였어. 내 아버지는 그를 질투하고 원망했어.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악독한 함정을 판 거야. 그는 먼저 거짓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당신 어머니가 감사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당신 아버지가 사고로 죽지 않으면 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해서 당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묻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세차게 베어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엄청난 고통에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내가 줄곧 천재지변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니. 그리고 내 어머님은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되어야 했다니. 어쩐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그 뺑소니 운전자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어. 어쩐지 내가 아버지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넋 나간 표정으로 고통과 죄책감에 휩싸인 눈빛을 보였지.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무겁고 더러운 비밀을 짊어지고 계셨다니. 그럼 당신은? 나는 고개를 들고 피처럼 붉어진 눈으로 한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당신이 나랑 결혼한 것도 이 음모의 일부였던 거지, 안 그래? 한서연의 몸이 굳었다. 내 아버지는 그 일을 저지른 후 줄곧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는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아내 한씨 가문에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가 병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고 나에게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어. 그는 당신을 한씨 가문에 묶어두고 한씨 가문에 묶어두고 한씨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베푼 모든 선해 모든 사랑은 다 연극이었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가장 잔인한 대답을 주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처절하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사기극.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어. 지난 3년간 내가 진심으로 쏟아부었던 노력,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니. 나 송우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였어. 웃음소리가 멎었다. 내 눈빛은 공허하고 죽은 듯이 변했다. 나는 눈앞에 이 3년간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봤다. 문득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서연. 나는 평온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성공했어. 당신은 내가 평생 우스갯소리처럼 살았다고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꼭두각시처럼 눈문을 향해 걸어갔다. 송우진, 어디 가려는 거야? 한서연이 내 뒤에서 당황해서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달려와 뒤에서 내 허리를 꽉 안고 울면서 애원했다. 송우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 그때 정말 당신을 조금은 좋아했어. 내 말 믿어줘.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안 놓을 거야. 죽어도 안 놓을 거야. 송우진, 당신은 못 가.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 순간까지도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회사였다.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 그녀의 허리에 꽉 각지 낀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 자신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손을 들어온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짝! 고요할 룸 안에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맞고 고개를 돌렸다. 하얀 뺨에는 순식간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떠올랐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충격과 굴욕감이 가득했다. 이 따귀는. 나는 그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죽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때린 거야. 지금부터 나 송우진과 당신네 한씨 가문은 피로 맺은 원수다.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문을 세게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그녀의 히스테리컬한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병원으로 가야 해. 당장 어머님을 만나야 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송정을 뛰쳐나왔다. 차를 운전할 생각도 못하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제1병원으로요. 최대한 빨리요. 내 목소리는 다급하고 쉬어 있었다. 기사님은 내 창백한 얼굴과 붉어진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차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질주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사라졌지만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큰 손에 꽉 쥐인 듯 아파 숨쉬기 힘들었다. 한서연의 말은 주문처럼 내 머릿속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살인, 함정, 이용, 기만. 지난 30년간의 내 인생은 마치 겹겹이 벗겨져 그 안에 피비린내 나는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은 반평생을 족쇄에 묶여 살았다. 내가 가장 깊이 사랑했던 아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온 세상에 버림받고 배신당한 광대처럼 느껴졌다.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택시가 병원 앞에서 급정거했다. 나는 돈 뭉치를 던져주고 잔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병동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뛰어갔다. 한 어린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간호사님, 오늘 오후에 박미선이라는 할머니가 실려오지 않았나요? 어느 병실에 계세요? 어린 간호사는 나에게 놀라 기록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미선, 없는데요? 오늘 오후에 그 환자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말도 안 돼. 다시 잘 찾아봐. 금수빌라에서 실려왔다고 했어. 넘어지셨다고. 손님, 정말 없습니다. 어린 간호사는 다시 한번 모든 입원 기록을 확인했다. 우리 병원 모든 입원 기록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혹시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잘못 알았다고?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한서연. 또 한서연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다. 어머님이 넘어지셨다는 거짓 정보로 나를 불러낸 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가 이성을 잃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이 여자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독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뒤늦은 후회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을 울렸다. 내가 거의 절망할 무렵 마침내 연결됐다. 여보세요? 오진아,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했니? 엄마 지금 공원 에어로빅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 전화 너머에서 어머님의 활기차고 약간 신나는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는 쿵짝거리는 트로트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극도로 긴장했던 내 신경이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든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엄마. 한 글자밖에 부르지 못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왜 그래? 어머님은 즉시 나의 이상한 기색을 알아차렸다.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작아졌다. 무슨 일이야? 너 울지 마. 아니야, 괜찮아. 나는 손등으로 마구 눈물을 닦으며 애써 목소리를 평범하게 들리게 하려 했다. 그냥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으면 돌아와서 엄마 보러 오면 되지. 어머님은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다. 투덜대기는. 너 반년 넘게 집에 안 왔잖아. 또 사연이랑 싸웠니? 아니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바닥에서 일어났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엄마 지금 단지 화원에 있어. 오지 마. 벌써 어두워졌는데 내일 와.
아니, 지금 당장 엄마를 봐야겠어. 내 어조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아 어머님이 사시는 금수빌라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고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이었다. 멀리서도 화원에 모여 활기차게 에어로빅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 무리 속에서 빛나는 어머님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빨간색 운동복을 입고 몸은 날렵했으며 미소는 찬란했다. 전혀 60세가 넘은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가 무사한 모습을 보자 허공에 떠있던 내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찬란한 미소 뒤에 그토록 무겁고 고통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은 다시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 나무 아래 서서 조용히 바라봤다. 에어로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야 나는 다가갔다. 엄마. 어머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다. 오진아, 너 정말 왔니? 미리 말도 없이. 그녀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휴지를 꺼내 내 이마의 땀을 꼼꼼히 닦아주셨다. 봐봐. 뭘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땀을 뻘뻘 흘려. 밥은 먹었니? 라면 끓여줄게. 그녀는 어릴 적처럼 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조용히 내려앉은 흰 서리와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질 뻔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 사업과 사랑에만 몰두하느라 내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희생한 이 여인을 소홀히 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혼자서 그토록 큰 비밀을 짊어지고 그 길고 긴 밤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익숙한 투룸이었다. 소박하고 간단했지만 어머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두셨다. 그녀는 능숙하게 나에게 뜨거운 계란라면을 끓여주셨고 삶은 계란 2개를 넣어주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위로 넘어갔지만 차가운 내 마음을 데울 수는 없었다. 엄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은 식탁을 닦던 손을 멈칫했다. 얼굴의 미소도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어머님은 뻣뻣하게 몸을 돌려 시선을 피하며 나를 보지 못했다. 뭘 안다고?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아빠에 대해서요. 한씨 가문에 대해서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요.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하며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비틀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나 식탁 가장자리를 붙잡고서야 쓰러지지 않았다. 누가 말해줬니?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한서연이요. 그 이름을 듣자 어머님의 눈에서 강렬한 증오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내 그 증오는 끝없는 슬픔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렸던 고통이 이 순간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가녀린 뒷모습은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가 말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내 말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지푸라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를 와락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오진아, 내 아들, 내가 미안해.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울었고 마치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함, 고통, 죄책감, 그리고 공포를 모두 토해내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꽉 안고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내가 여기 있어요. 엄마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어머님의 감정은 점차 진정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내 손을 잡은 채 단속적으로 그동안 묻혀있던 과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셨다. 그녀의 말은 한서연이 말한 것과 거의 일치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은 더욱 소름 끼치고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때 한서연의 아버지 한진욱이 어떻게 내 아버지의 앞날과 명예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그녀에게 그 트럭이 내 아버지를 덮치는 것을 직접 보게 강요했는지, 그리고 사건 후 어떻게 가식적으로 위로금을 보내며 만약 진실을 발설하면 다음 죽는 사람은 너의 아들 송호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지. 우진아, 엄마는 쓸모없었어. 엄마는 겁쟁이였어. 어머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엄마는 네 아빠 없이 살 수 없었고 너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모든 고통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엄마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눈빛은 전례 없이 단호해졌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세요. 저를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치욕을 견디고 짐을 지셨잖아요. 이제 아들이 다 컸으니 제가 엄마와 아빠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드릴 차례예요. 그날 밤 나는 떠나지 않고 어머님 곁에 머물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집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향을 피우고 사진 속 아버지의 온화하고 우아한 미소를 바라봤다. 내 마음은 씁쓸한 황연수에 담긴 듯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3번 머리를 조아렸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를 해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신 뒤 곧바로 김태호의 회사로 갔다. 김태호는 이미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내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렸다. 친구, 내가 뭘 하면 돼. 말만 해. 나는 한시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해. 내 목소리는 일말의 온기도 없이 차가웠다. 김태호는 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즉시 회사 최고 수준의 법무 및 금융팀을 소집하여 하루 종일 회의를 열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다.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사면 초과에 빠뜨리는 것. 첫째, 화신그룹과의 계약을 이용해 한서연 회사의 업계 내 모든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인 특허로 등록했다. 이는 어떤 회사든 이 분야에 진출하려면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한서연의 회사는 수천억 원 가치의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둘째, 법무팀에게 가장 강경한 태도로 7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추심하게 했다. 어떤 형태의 분할 상환이나 담보도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을 요구했다. 돈을 내놓지 못하면 즉시 파산 신청을 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나는 김태호에게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때 한진욱이 내 아버지를 살해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게 했다. 그 뺑소니 운전자, 그 위로금, 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파산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의 죄에 대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한서연 비서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송우진 대리님, 큰일 났습니다. 어서 회사로 와주세요. 한 대표님이 투신하려 합니다. 내가 한서연 회사 건물 아래 도착했을 때 이미 아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방대는 통제선을 치고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4명층이 넘는 옥상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흔들었고 위태롭게 흔들리며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김민주는 통제선 옆에서 다급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본 듯 달려왔다. 송우진 대리님 드디어 오셨군요. 한 대표님이 옥상에 자신을 가두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대리님만 만나겠다고 합니다. 제발 빨리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실루엣을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반이반의 동요도 없었다. 투신이라 내가 그녀를 아는 한 이것은 그저 그녀의 또 다른 연극이자 비극적인 쇼에 불과했다. 자신의 어머님의 아니마저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저 이런 식으로 나를 불러내 동정을 얻어 나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하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뛰어내리라고 해. 나는 차갑게 세 글자를 뱉었다. 김민주는 얼어붙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송우진 대리님, 뭐라고요? 뛰어내리라고 해. 나는 무표정하게 반복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를 지나쳐 회사 건물 입구로 향했다. 몇몇 경찰이 나를 막아섰다. 선생님, 위층 상황이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송우진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말했다. 한서연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즉시 통행을 허락했고 한 명을 붙여 나를 옥상까지 따라오게 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는 경찰에게 비키라고 한 다음 발을 들어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걷어찼다.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서연은 나를 등지고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발 아래는 아득한 시멘이었다.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며칠 만에 그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턱은 섬뜩할 정도로 뾰족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는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짙은 절망감으로 뒤덮였다. 왔구나. 바람에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는 듯했다. 왔어. 나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봤다. 네 연극을 보러 온 건 아니야. 나의 냉담함은 분명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연극? 소우진, 당신 마음속에 나는 이제 뭘 해도 연극으로 보이는 거지. 안 그래? 그럼 나는 되물었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비애감이 가득했다. 그래, 나는 배우였어. 3년 동안 연극을 했고 당신을 완전히 속였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니 죽음으로 감탄사를 자아낼 수밖에 없겠지. 그녀는 말하며 앞으로 한 걸음 더 움직였다. 발 반쪽이 이미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뒤따라온 경찰들은 간담이 서늘했다. 한 대표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든 잘 얘기해봐요. 한서연은 못 들은 척했다. 그녀의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송우진, 당신이 나를 우리 한씨 가문을 증오하는 거 알아. 나는 인정했어. 회사도 필요 없어. 돈도 갚을 수 없어. 당신이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싶어. 그녀는 나를 깊이 바라봤다.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3년 동안 당신은 나에게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 있었어? 이 질문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나는 그녀를 마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진심? 한서연,
내 진심은 이미 3년 전에 당신네 한시 가문에 의해 발밑에 짓밟혀 산산조각 났어.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그저 바보가 사기꾼에게 헛된 사랑을 품고 버린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해. 내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지푸라기였다. 그녀의 눈빛 속 빛은 완전히 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얼굴에는 해탈한 듯한 처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구나. 잘 됐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몸이 뒤로 기울어지더니 낙엽처럼 아래층으로 떨어져 내렸다.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내 뒤에 있던 경찰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한때 뼛속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옥상 반대편 소방 사다리 뒤에서 맹렬하게 튀어나왔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옥상 가장자리로 달려가 한서연의 손목을 꽉 잡았다.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한서연은 이미 누군가에게 꽉 붙들려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를 구한 사람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한 손으로는 옥상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한서연의 팔목을 잡고 있었다. 팔뚝에 근육이 붉어져 있었고 분명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듯했다. 한서연도 놀라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머리 위로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바라봤다. 나도 멍해졌다. 누구지?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넘어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 익숙한 눈에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지훈. 그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지훈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나에게 소리쳤다. 성우진, 네가 저 여자를 죽게 하고 싶다고? 나는 절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살려서 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게 할 거야. 우리처럼 말이야. 그 후 그는 갑자기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리모컨이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나를 향해 흉악하게 웃더니 망설임 없이 그 위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내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날카롭고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동시에 휴대폰 화면에 빨간색 글자가 한 줄 나타났다. 당신 차 안의 폭탄이 30초 후 폭발합니다. 송우진,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지훈의 목소리와 휴대폰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저승사자의 주문처럼 들렸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시간은 이 순간 슬로모션으로 재생되는 듯했다. 옥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이지훈과 한서연의 몸은 중력 때문에 빠르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에 그 귀를 찢는 듯한 카운트다운 소리는 마치 죽음의 발걸음처럼 내 심장을 두드렸다. 이요, 이상.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봤다. 내 차는 회사 건물 아래 에어매트가 설치된 곳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만약 폭탄이 터지면 나뿐만 아니라 아래에 구경하던 군중들, 소방관들, 경찰들,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지훈, 그는 미쳤어. 그는 나를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함께 죽으려 하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거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폭탄이다.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켜. 나는 달려가면서 뒤에 있는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경찰들도 정신을 차리고 즉시 무전기를 통해 아래층 동료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건물 전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1층 버튼을 눌렀다. 15, 14, 13. 시간은 1초 1초 흘렀고 매 1초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마침내 열렸다. 나는 바람처럼 건물을 뛰쳐나갔다. 아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목을 빼고 구경하고 있었다. 내 시선은 가장 먼저 그 검은색 낡은 중형차에 고정됐다. 그것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침묵하는 시한폭탄처럼. 일영, 구, 달. 나는 그 차를 향해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달렸다. 내가 마지막 몇 초 안에 차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나의 증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나보다 더 빠른 실루엣이 있었다. 김태우였다. 그가 언제 현장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중형차로 달려가고 있었다. 오지나, 내가 할게. 그는 나에게 소리치며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는 굉음을 내며 타이어가 바닥에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내며 방향을 틀어 멀리 떨어진 폐기된 공사장으로 질주했다. 5, 4, 3. 나는 그 익숙한 차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내 심장도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김태호.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익, 예, 칸.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텅 빈 공사장에서 터져나왔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10년간 나와 함께했던 그 낡은 차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김태호. 내 머릿속은 텅 비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급차에서 잃은 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이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온몸을 떨면서도 폭발 현장으로 돌진하려 했다. 김태호. 송호진 대리님 진정하세요. 그쪽은 위험합니다. 몇몇 소방관이 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내가 거의 절망할 무렵 멀리 자욱한 연기 속에서 온몸이 새카맣게 그을린 채 비틀거리는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김태호였다. 그가 살아있었다. 그가 마지막 몇 초 안에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소방관들을 뿌리치고 달려가 그를 와락 안았다. 이 미친놈아,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울면서 주먹으로 그의 등을 때렸다. 야,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지. 김태우는 연기에 기침을 계속하면서도 웃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가 그때 육상 단거리 선수였잖아. 우리 두 남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웃으며 마치 두 명의 바보 같았다. 멀리 옥상에서의 소동도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지우는 체력 부족으로 결국 한서연과 함께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죽지는 않았지만 뼈 몇 개가 부러져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서연은 극심한 충격과 자극으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요란했던 복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내가 이겼을까? 알 수 없었다. 그저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을 뻔했고 증오 때문에 이지훈이나 한진욱처럼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는 악마가 될 뻔했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폐허가 된 현장 앞에 서서 멀리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텅 비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단 한순간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이후의 날들은 꿈처럼 지나갔다. 이지우는 고해살인, 폭발 등 여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은 평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한서연의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창업주의 악성 사건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리던 사업 제국은 그녀를 보러 갔다. 한서연 본인은 정신감정 결과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진단되어
정신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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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으로.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는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인형을 안은 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송우진, 가지마. 눈빛은 공허했고 예전의 총명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 아버지를 살해한 주범 한진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김태호는 갖가지 경로를 통해 해외로 도주했던 그 뺑소니 운전자를 찾아냈고 그에게 모든 죄를 인정하는 영상을 녹화하게 했다. 그 영상은 공개되었고 한씨 가문은 완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나를, 내 가족을 해쳤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 선악은 결국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님을 내 곁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 근교에 정원이 있는 별장을 샀고 창세 기술의 일상 업무는 모두 김태우와 전문 경영인 팀에게 맡겼다. 나는 손 놓은 사장 역할을 하며 매일 어머님과 함께 꽃을 가꾸고 채소를 심고 낚시를 하며 은퇴한 노년의 삶처럼 살았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날마다 미소가 늘어갔다. 무거운 비밀도 불안감도 사라지자 그녀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매일 가족 채팅방에 자신이 가꾼 꽃이나 만든 음식을 공유했다. 가끔은 나와 함께 산책하는 셀카를 올리며 잘생긴 우리 아들과 함께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다. 라고 답장하셨다. 김태호는 매일 그 밑에 이모님 섭섭해요. 저도 이모님 아들반이나 라고 댓글을 안 데려가세요. 라고 댓글을 아세요.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져 따스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그들의 대화를 바라봤다.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짝 올라갔다. 이것이 아마 내가 예전에 목숨 걸고 추구했던 행복이었을 것이다. 평온하고 잔잔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삶. 어느 날 오후 나는 어머님과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멈춰서서 나에게 말했다. 오진아,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두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마음속에 아직 미련이 있는 거 알지만 사람은 늘 증오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네 아빠도 하늘에서 너가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실 거야. 봐봐. 너는 이제 돈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리고 김태우 같은 좋은 친구도 있잖아. 너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더 이상 과거에 자신을 가두지 마. 어머님의 담담하고도 시원한 눈빛을 바라보자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먹구름도 점차 걷혔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엄마, 알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한씨 가문과 그 과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지난 일은 완전히 지나가게 두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반년 후 김태우의 권유로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회사와 어머님은 모두 그에게 맡기고 나는 배낭을 메고 목적지 없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나는 티베트에 가서 포탈라궁 앞에서 신안의 힘을 느꼈다. 그리스에 가서 에게해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봤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와 코끼리와 함께 삶의 박동을 쫓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가짐이 점점들을 보면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나는 스위스에 도착했다. 설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 나는 카페를 찾아 앉았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설산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홀린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동정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한때는 순진했고 미쳐 있었으며 증오의 눈이 멀었던 과거의 나 자신과 정식으로 작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카페의 풍경종이 갑자기 울렸다. 흰색 패딩을 입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한 여학생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가 햇살처럼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있나요? 그녀는 내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을 마주쳤다.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피어났다. 나는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아니요, 앉으세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좋았고 설산은 웅장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